네, 자 그럼 이제 퍼펙트 라인업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이죠. 김대준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게 2차 전지 배터리주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해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설명드린 내용이 시장이 이제 변곡점 지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신고가로에 진행이 될 때 시장은 패션 자체가 기존의 가치주의 성장주로 넘어간다는 말씀 드렸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AI 섹터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레거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전략 차원에서의 대응도 이들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을 잡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대선 토론회였을 겁니다. 대선 토론회 관련해서 주시장에 영향을 주는 아주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다라고 해서 방산이나 바이오나 등등등 이러한 섹터가 강하다라는 의미적 해석보다는 구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그 흐름이 다르거든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살펴보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업종이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흐름을 한번 여러분께 잡아드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수 흐름 내에서의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점일 수도 있고요. 최근 내에서 흐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에서의 지수가 영역을 돌파할 때 흐름은 항상 성장 섹터가 강했다라는 점. 반면에 고점 영역을 돌파하지 못하고 기존 구간에서 박스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빠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박스 내에서의 등락장이 나타날 때는 가치주가 강했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합주가지수 흐름은 21년 6월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흐름입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제가 점선 부분으로 체크한 부분, 이 부분은 팬데믹 상황하에서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오는 과정에서 관련해서 급락했던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상승이었습니다. 2400포인트 내에서 한 4개월 정도 흐름에 정체된 모습이 진행이 되었죠. 이때 움직였던 종목들은 테마주였습니다. 일부 재료 가치를 보유한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날아가는 종목의 흐름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수가 2500 미만에서 고점을 계속 찍어가는 형태에서 오랜 시간 지수 흐름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다가 새로운 흐름에서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이 지수 구간에서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가긴 했지만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SK케미칼 굉장히 강했죠. 지금은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의 SK케미칼은 시장에서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이때 삼성전자도 움직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갔던 가장 셌던 종목은 LG화학일 겁니다. 그럼 SK케미칼은 우리 국내 신약 1호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바이오 섹터로 우리가 기존까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의 바이오, 2차전지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새로운 신고가 영역을 지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장 선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됐다. 성장주가 지수 돌파 구간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3116포인트, 삼성전자 96,800원인가요? 500원 이때 1월 11일 날 찍는 시점 이후에 지수는 한 3개월 정도 등락의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현대유아가 상한가 쳤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등등등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했고요. 여기에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 흔히 말하는 자동차도 가치주에 포함됩니다. 실적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주 섹터가 지수 등락 과정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던 반면에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3116포인트를 고점을 돌파하는 3316포인트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고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카카오,
액면 분할하고도요. 11만 원 수준에서 액면 분할을 하고 아마 17만 원까지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으나 시장 내에서 선도하는 그 리딩 컴퍼니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이때 카카오가 시장을 선도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서 지수 2021년, 22년 구간에서 신고가 영역을 돌파할 때는 성장주들이 시장에서 주도하는 형태의 모습이었고 박스 내에서 빠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흐름이 진행될 때는 가치주들이 강했다라는 내용적인 결론을 통해서 흐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락할 때는 뭐 개별 이슈가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죠. 하락할 때 전체적으로 다 빠집니다. 일부 강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선별적인 움직임이고요. 올랐다 다시 빠지는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락 시기에는 특별하게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감지할 수는 없고요. 이후에 이제 2022년 이제 바닥을 찍고 지수가 이제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박스 등락 과정의 태조 이방원, 뭐 태양광, 2차전지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조선, 방산, 원전 이게 대부분 가치주죠. 2차전지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가치 섹터입니다. 가치주들이 하락 안정화 이후에 박스 등락 과정에서 강했고요. 그리고 지수가 다시 2,5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요 구간 지난해 5, 6, 7, 8, 9 여름장이었죠. 그때 2차전지 굉장히 강했었죠. 양극재가 강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신고가, 안정화 이후에 신고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2차전지가 강했다. 그리고 조정받는 과정에서는 뭐 개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최근에서의 2,500포인트 고점, 2,600포인트, 2,700포인트까지 움직이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올 초. 이때 바이오죠. HLB, 알테오젠. 이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3월 요 시작부터 지수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2,800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등락이 모습입니다. 빠지지 않을 걸로 대부분 시장에서 감지하고 있었죠. 이때 실적주,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음식료,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전력기기, 화장품,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실적 기반으로 한 가치주들이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2,8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2,80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전하게, 완전하게 시장이 상향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시장의 패션 자체가, 흐름 자체가 바뀐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은 계속 두드리고 있죠. 2,800 갔다가 조정받다, 갔다 조정. 오늘도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의 모습은 아직 완전하게 시장의 그 무게중심이 움직이지 않았고요. 2,800을 완전하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장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성장주로의 움직임이 진행된다. 이 내용이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변수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대담 내용에서 방송 토론 내용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기본적인 뭐 언론이나 뉴스에 나온 내용들 제외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두 후보 간의 정책적 방향이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서 경제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둘 다 돈을 풉니다. 두 후보, 두 대통령 다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공히 가져갑니다. 근데 방향은 다릅니다.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다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우리가 잘 느꼈던 내용이 뭐냐면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법인세 인하. 아마 법인세가 제 기억으로 38%, 35% 수준의 미국 법인세였는데요. 21%까지 급격하게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채와 은행채에 대한 정부 매입 후 소각, 매입 후 소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요. 직접적으로 기업에, 직접적으로 주시장에, 직접적으로 시장 경제에 돈을 투입하는 형태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무제한적으로 사주고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채를 무제한적으로 사줍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은행은 돈이 유동성이 풍부해지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돈이 들어온 자금, 채권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뭐 신상품, 사업 다각화, 뭐 확장, M&A 뭐 등등등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사준 회사채를 소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계속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은행채 같은 경우 사주면 은행이 돈이 많아지죠. 그럼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통화 가치 또한 달러 약세로의 기제로,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이 풀리고 하니까 달러 약세로에 진행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기업의 직접적인 그
자금 투여를 통해서 금리가 내려가고요. 달러 약세, 원달러가 하락하죠. 쉽게 말해서 원달러가 뭐 이 당시에도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원달러 가격이 하락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우호적입니다. 회사채를 사서 소각해 버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개선되죠. 이 정책이 이제 아주 주요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 방향이고요. 바이든도 돈을 푸는데 약간 다릅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가장 큰 핵심적인 정책이 뭐였냐면 채권 발행이었죠. 2조 5천억 달러에 대한 채권 발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된 채권을,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미 정부에 돈이 들어오죠. 이 돈이 들어온 걸로 SOC, 그리고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 못했던 부분에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돈을 풀긴 푸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푸는 형태의 정책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풀긴 풀되 사회 간접 시설이나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푸는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물량들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돈 푸는 과정은 행동은 똑같은데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상황이 변화한다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에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 네. 다들 지금 얘기하셨듯이 트럼프는 뭐 에너지라든가 전통 산업 네. 그런 쪽에 이제 돈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쪽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거고 네. 바이든이 얘기했던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뭐 천연 쪽이 됐든 뭐 2차 전지 쪽이 됐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축소를 해야 된다 혹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주요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하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 산업 자체가 또 지금 다운되고 있으니 네. 이게 더 큰 걱정이란 말이죠. 테슬라의 그 매출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럼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보시게 되면 일단 테슬라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시게 되면 1분기에 테슬라가 생산 판매 대수가 한 38만 대, 39만 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는 한 41만 대 정도로 생산 판매 대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테슬라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인력 감축, 그러니까 테슬라 직원이 한 14만 명이었다라고 해요. 엔비디아는 한 2만 9천, 3만 명 됩니다. 삼성전자는 13만 명이고요. 테슬라가 인력 감축을 하면서 이 비용에 대해서 이번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 감소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숫자로의 확인이 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호적인 상황, 분위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이나 서비스 부분 성장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적 측면에서 현재 보게 되더라도 최근 내에서 195불 박스를 돌파했죠. 그러면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테슬라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첫 번째. 테슬라 실적은 7월 17일 정도에 아마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우호적인 상황에서의 흐름들, 요 위에 이제 쭉 나열된 것들은 테슬라 이제 실적치입니다. 실적치를 보게 되면 뭐 21년, 22년도에 100억 불 정도 수준이었던 게 200억 불까지 올라왔으나 전체적인 성장세가 이제 꺾였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하락을 했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 외에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 최근에 핫한 종목 리비안입니다. 이제 시장의 전기차 중심의 무게 중심 추가 테슬라에서 리비안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에서의 분위기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40% 정도 주가가 급등했다, 장중에. 최근 일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적 흐름에서의 모습은 기간의 하락 추세를 매듭 짓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비안이 주가 상승하고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되면 국내 셀사보다는 유럽계 셀사가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라고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유럽계 셀사가 그 노르웨이 회사가 있긴 한데요. 수율이 낮고 불량률이 높아서 실제적으로 채택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사 이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리튬이나 탄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첫 번째 바닥을 연초에 찍었고요.
일부 상승하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자재 가격은 바닥 찍고 상승 이후에 뭐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지는 모르겠으나 두 번째 바닥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양극재 가격은 바닥은 첫 번째 바닥을 현재 찍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의 상승이 나타날지 아니면 반등 일부 주고 다시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1차 바닥은 찍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6월 10일까지의 가격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의 분위기들을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기사에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캐즘이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 배터리 업종에 대한 부담이었죠. 일시적 그 감소율 현상. 근데 여기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입니다. 4월에 미국 전기차 등록 대수가 14% 증가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생산 판매 대수가 1분기에는 38,9만 대 생산 판매되었는데 2분기에는 그보다 조금 늘었죠. 한 41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 대수는 미국에서 주간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내용을 집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아직 완전하게 회복 단계는 아니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격 인하 정책에 따라서 제품 판매도 촉진되고 있고, 그리고 뭐 포드나 뭐 현대차, 특히 우리 현대차가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흐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전반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2분기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차전지를 말할 때 반도체의 업황과 이제 흐름을 추적해서 유사하게 의미 해석 분석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도 그러한 해석으로의 연결점입니다. 주가의 바닥과요, 산업의 바닥은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줍니다. 그러니까 시차라는 게 주가 바닥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산업의 저점을 통과하는 산업의 저점은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6개월 즈음에 그 산업의 완전한 최악의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가는 산업의 바닥을 찍기 이전에 바닥 찍고요.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흐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한번 연결지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은 22년 6월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주가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바닥을 찍었던 지점이 아마 이게 9월 30일, 10월 뭐 요때입니다. 22년도. 이때 5만 뭐 한 2천 원 정도 바닥을 찍었죠. 이때는 반도체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아주 극단으로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 적자로에 완전히 전환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안 좋은 과정으로 진행되는 흐름의 주가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기의 바닥, 산업의 바닥이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바닥은 언제 나왔느냐? 23년도 3분기, 2분기, 3분기에 나왔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실적이 물론 당연히 적자죠. 근데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적자가 났습니다. 이때 4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에서 4조 원이 넘는 적자 규모를 달성을 했죠. 그럼 4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삼성전자 가장 호황일 때, 21년 4분기 이때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10조 이상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났던 부분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마이너스 4조 원으로 줄었기, 4조가 넘어서 거의 5조 가까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면 15조 정도의 반도체 부분에 감소율이 진행되었던 상황이었죠. 이게 지난해 2분기, 3분기에서의 상황입니다. 이때 바닥을 찍었죠. 우리가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닥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의 분위기는 뭐 극단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저점을 찍고요. 올 1분기 흑자로 돌아섰죠. 이번 분기에 뭐 시장에서는 뭐 그 눈높이가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았어요. 반도체 흑자 비중을 3조에서 5조. 굉장히 크죠, 스펙트럼이. 저는 한 4조 내외 흑자 수준에서의 달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실적은 이번 2분기 실적보다도 낸드 쪽이 올해 흑자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그리고 3분기부터는 HBM 납품이 가시화될 겁니다. 그리고 D램 가격에 대해서도 1분기에 13% 상승했는데요. D램 가격이 2분기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2, 3분기에 또 15% 정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램과 낸드 쪽의 가격 인상 효과가 3분기에서부터는
이 숫자적으로 아주 크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이번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에서 아주 두드러진 현상에서의 실적 개선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흐름에서의 반도체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의 주가 저점과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삼성 SDI 셀사의 대장주는 LGsolutions이긴 하지만 LGsolutions은 22년도에 상장됐죠. 그래서 그 2차전지 전체의 그 가격 지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하는 측면에서는 SDI가 조금 일반적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가 흐름에 있어서 SDI가 우호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배터리 수출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5%, 20% 오늘 이제 추가 수출 데이터 나오고 있죠. 19.5% 이제 감소 추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조업일수 감안하면 마이너스 15%대. 이번 그 실적, 그러니까 6월 수출 데이터가 오늘 나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한 자릿수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감소율이 줄어드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흐름에서의 완전한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 자릿수 나오는지, 마이너스이긴 마이너스인데 감소율이 한 자릿수인지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바닥은 지난 1월에 저는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에서의 저점 통과 기준은 바닥이 1월이고요. 1월 말이니까 1, 2월이고요. 여기서 6개월을 더 하게 되면 7, 8월. 이때 반도체 산업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는 여기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점진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산업 자체는 아직까지는 좋아지질 않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 데이터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주가적 상황은 미리 움직인다는 반도체 흐름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성장주 뭘 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앞서 말씀드린 지수 돌파, 시장 주도 섹터 변화고요. 가치주가 최근까지 강했다라고 하는 성장주,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성장주가 움직이는 금융장세라고 하죠. 금융장세는 유동성 기반으로 시장 상승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바이오, 2차전지,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고요. 2차전지 대해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피처엠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는 요즘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많이 핫 이슈화 되고 있죠. 이쪽이 시장에서의 중심 추가될 것 같아요.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뉴스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펩트론 같은 종목, 그 다음에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반도체는 AI에서 레거시. 소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 좀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하게 소재단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유효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변화의 상황, 그리고 2차전지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장 섹터에서 바이오나 로봇 관련해서 한 번 더 재점검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산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